안녕하세요. 김임순입니다. 오늘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약 2만 리터의 공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소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흡입이 되는데요. 승용차나 트럭에 의해서 혹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도 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그리고 담배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염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기권을 크게 보면 지상에서 약 1000km까지를 대기권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12km까지는 대륙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위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복사열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추세이고요.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햇빛 중에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공기의 78%는 질소로 잘 알려져 있죠. 21% 정도가 산소이고요. 1%는 소량의 아르곤가스나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산화탄소는 0.0%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대기오염물질과 2차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자연현상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 오염물질이 원래 대기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화학물질 간에 새로운 화학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분류해보면 탄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로 나누어 보고 있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부유입자상 물질 그리고 광화학적 산화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탄소산화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오염물질로 나타나고 있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이고요. 황산화물은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기오염물질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은 번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불이라든가 꽃가루가 비산되는 것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이라든가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나뭇잎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발되는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세균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것 그리고 자연적인 방사능 방출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오염원으로부터의 방출은 대개 자정작용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경우에 우리가 오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나 공장의 화석 연료 연소 시에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고정 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동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와 같이 선의 형태로 오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선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대기오염물질이 눈이나 비에 의해서 정화되는 과정을 습식 침강이라고 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입자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제거되는 과정을 건식 침강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대기 오염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도노라 스모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14만 명 정도가 사는 소도시였는데요. 이 도노라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밀집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도 이른 아침을 제외하고는 짙은 안개가 계곡을 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27일 추석 그리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죠. 4, 5일간 대기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공기의 수직 이동과 바람에 의한 공기의 수평 이동이 중단되는 사태였죠. 이렇게 대기의 이동이나 확산이 중단되니까 각 공장에서 배출된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 매연, 증기 같은 것들이 안개와 함께 대기오염을 가속화했던 것입니다. 이때 2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6천 명 이상이 호흡기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런던 스모그 사건이죠. 공장의 배출가스 그리고 빌딩이나 일반 가정의 난방으로 인한 매연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1952년 12월 5일 초겨울이죠. 이때 난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스모그 현상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 스모그 현상으로 일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게 됐고요. 오직 맹인들만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엄청 불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은 평소에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 때문에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 폐렴 환자와 같이 비교적 허약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피해가 먼저 발생되고 많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4천 명 이상이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인 1953년 2월까지는 사망자가 8천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황산가스가 분진 그리고 안개와 결합하면서 살인적인 스모그를 나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사망자의 총수는 12,000명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입니다. 1954년 8월 9월경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회백색 연무가 나타나고 스모그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면 2차 대기 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빛 에너지와 결부된 화학 반응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된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같은 광화학적 산화물을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눈과 목이 따갑고 눈병과 호흡기 질환이 유발됐고요. 급성 중독이 나타나면 사망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LA는 지하철이 잘 발달된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동차 회사와 타이어 회사와 오일 회사가 지하철을 사들이면서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중에서 또 하나가 황사 현상이죠. 중국이나 몽골 사막지대에서 비롯되는데요. 건기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먼지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중심으로 발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하와이까지 황사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내륙과 서북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황사 현상은 점점 더 질도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막과 황토지대를 녹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차 황사로 뒤덮이는 횟수도 증가하고 잔류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미세한 먼지였었죠. 철이나 알루미늄, 규소와 같은 황토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중금속류를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사 기간 중에 흡입하는 먼지의 양은 평상시의 3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납이나 카드뮴, 망간과 같은 중금속 성분, 그리고 양, 이런 것들도 2배 내지 10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에게서 천식이 더 많이 발생되고요. 눈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알러지성 결박력,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 발진이나 발열, 부종이 나타나는 피부병도 나타나고요. 또 피부 알러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주로 이런 것에 취약한 환자들은 주의하도록 알려져 있죠. 미세먼지 PM10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황사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픈 스페이스가 아닌 실내 공기 오염입니다. 건물 내부나 지하 공간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형성될 때 실내 공기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폭로되면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볍게는 현기증이나 두통,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드러기나 눈의 충혈도 나타나고요. 피곤함, 이런 것들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이것이 만성될 경우에는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화학물질 과민증 같은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탄가스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인데요. 벽난로나 보일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시작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인데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토양이나 안반 등에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라돈은 암 발생 1급 발생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연기인데요. 직접 오염이나 간접 오염에 의해서 폐암, 호흡기 내 질병, 그리고 심장병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조피렌도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죠. 역시 실내 흡연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난방 연료의 불완전 연소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 에탄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은 살충용으로 사용하는 에어로졸에서 노출됩니다. 현기증이나 불규칙한 호흡, 눈이나 점막의 자극이 나타나고요. 질소산화물, 그리고 성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실내에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담배 연기가 우리에게 유해하게 작용하게 되고요. 건축 자재나 가구, 옷이나 화장품에서 노출되는 것들은 주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가습기나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를 때 카페트에 의해서 미생물성 물질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집을 지을 때 발생되는 단열재에서 성면 같은 것들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라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난로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면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에 노출이 되고요. 프린터나 컴퓨터를 실내에서 이용할 때 오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부족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주택 밀폐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되는 행위나 물질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주기적인 환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난방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면의 경우는 원래 사문석의 주 성분인데요. 저질의 활석에도 수량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비 파우더, 분필, 크레파스, 화장품, 의약품 같은 것들에서 오염물질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서로 들러붙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저질 활석 때문에 발생하는 풍선이나 고무장갑 제품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성면의 경우는 특히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런 성면이 이제 폐기될 때 지정 폐기물로 제대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제대로 폐기되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오염을 줄이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한다라고 해서 1일 3회 30분 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걸레로 닦아내고 커튼 같은 것들은 화학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면제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지나 바닥재는 가능하면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을 사용하면 좋고요. 공기청정기들과 같이 의도적인 정화보다는 공기 정화에 좋은 벤자민이나 고무나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습도도 유지되고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중화에는 인공 방향제 대신에 모과나 허브 식물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새로운 가구에는 접착제나 도료와 같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장식을 할 때도 화학물질이 동반되는 공사를 자제해야 하고요.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새집의 경우는 입주 전에 미리 창문을 활짝 열고 난방 온도를 최대한 높여서 오염물질을 기화시켜서 빼내는 메이크 아웃 후에 입주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혹은 빌딩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실내 공기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범은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인데요.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흡수하죠. 또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나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뿌리에서 흡수한 산소와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습도 조절도 하게 되고요.
실내 공기 순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식물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면 온도나 습도를 쾌적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식물은 천연적인 공기 청정기이고 항온, 항습 기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음죽이 2위에 올라와 있네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식물이죠. 인도 고무나무가 4위에 있고요. 그 외에도 피닉스 야자라든가 보스턴 고사리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 오염을 잘 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온 역전입니다.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지표면 가까이 존재하는 공기는 따뜻해지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겠죠. 지표면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대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덜 조밀하고 가벼운 공기가 위쪽에 있으니까 더 이상 공기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온 역전이 발생되면 대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즉, 확산되지 못한 채 고농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물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기오염 사건은 스모그 현상과 함께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표의 역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온의 변화이고요. 오른쪽은 상공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표기한 것입니다. 대기 역전은 크게 접지 역전과 공중 역전으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접지 역전의 경우는 복사 역전과 이류 역전으로 나눕니다. 공중 역전의 경우는 침강 역전, 전선 역전, 난류 역전, 해풍 역전으로 나눕니다. 우선 전선 역전을 소개하겠는데요.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발생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지나갈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공기층 사이에 혼합층이 발생되면서 바람에 의해서 쉽게 깨집니다. 침강 역전은 고기압 셀 안의 공기가 침하 운동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넓은 지역에 오염물질이 축적됩니다. 복사 역전은 늦은 오전이나 오후와 같이 태양 복사열이 큰 경우에 지표의 온도는 높아지는데 밤에는 복사율이 적어서 지표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막 지방에서는 아침에 90% 이상이 복사 역전이 발생합니다. 지표 가까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표 역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역전 현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모그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기온 역전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소개하겠는데요. 대도시의 공기는 시골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직적으로 높게 촘촘하게 들어선 대형 건물들이 공기와 바람을 막거나 지연시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도심 지역은 열을 보유할 수 있는 비열이 높습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 흡수열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요. 열 배출량도 많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순환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을 열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람이 없는 날에 대부분 형성이 되고 강한 바람에 대해서 변화됩니다.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는 열섬 현상으로 먼지 지붕, 더스트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표 가열을 방해해서 공기의 수직 흐름이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대기 오염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대도시에서의 하강 냉기류와 상승 난기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섬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대의 대기오염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산성비죠. 우리가 애시드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것이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이 발생되면서 황산이나 질산의 형태로 변환되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면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화된 것이 비로 내리면서 산성비가 되는 것이죠.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pH 7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중성이죠.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방울에 용해되면 탄산이 형성되면서 pH가 산도를 띠게 되고 pH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빗물의 pH는 보통 5.65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대에는 pH 2까지도 나타나고 pH 5 사이의 산성비가 여러 곳에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성도가 pH 4 내지 5로 나타나면서 산성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오염원보다 10배에서 최대 10,000배까지 해당하는 산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비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400여 개 이상의 호수에서 생태계가 전멸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핀란드의 경우도 40개 이상의 호수와 소에서 생태계가 전멸됐습니다.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 발달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산성비는 대기오염은 공간적인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과 함께 대기 오염물질이 축적되었다가 봄에 녹으면서 호수로 유입되는 것이고요.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산성비는 영국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침엽수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이와 같이 호수와 소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성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태계 영향입니다. 미생물이 성장할 수 없게 되면서 분해자 영양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양 내에서 영양염류가 용출되면서 식물이나 산림에 대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금속 제품, 대리석, 조각품 같은 것들의 부식으로 인해서 손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작품들도 부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피부나
기관지, 점막의 자극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손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는 것이 산성비에 의한 탈모이죠. 그렇다면 산성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석 연료의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료 전환을 해야 하고요. 배기가스에는 탈황이나 탈질 시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연구되고 상용화되기 위한 예산 지원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현상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존층 파괴죠. 오존층이 생기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과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존층은 성층권 내에 고도 25km에서 3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에서의 오존 최고 농도는 약 10pp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륙권에서의 오존 농도인 0.02에서 0.07ppm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발생된 자외선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파장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덜 해로운 파장인 280에서 320 정도의 나노미터는 70%에서 90%를 오존이 흡수해서 제거합니다. 오존층의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광선의 일부를 여과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따라서 대기와 지표면의 온도 조절 기능을 하는 가스입니다. 생물체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존층 파괴 과정을 보면 성층권에서 정상적으로 오존이 형성되고 분해가 되는데 오존이 생성되는 비율을 보면 이것은 태양광선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이나 염소, 염화불화탄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오존 홀이 생성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오존의 분해 과정에 촉매에 작용하는 가스는 극미량이 존재해도 오존 농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 개의 염소가 1000개 정도의 오존을 차례대로 파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화불화탄소가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층권으로 올라간 CFC 분자들이 자외선에 분해되어 유리된 염소 원자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자들이 오존과 반응하면서 산화염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산화염소는 다시 산소 원자와 반응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존 분자와 반응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연속적으로 오존을 파괴하는 것이죠. 단순히 프레온가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발할 때처럼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오존층 파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선 햇빛이 있어야 하고요. 염소 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질산구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산구름은 질산의 빙점인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얼음덩어리의 질산구름이 따뜻한 햇빛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이 고체 질산이 기체로 변화하는 순간에 염소 원자는 오존을 만나서 결합하게 됩니다. 오존이 염소와 결합해서 파괴되는 장소는 반드시 질산구름의 표면이라는 것이고 질산구름은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에 그 분출력으로 먼지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분출된 먼지가 질산구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의 성층권 기온은 적도나 중위도 지방에 비해서 영하 40도 이하인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오존층 농도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존층 파괴로 인한 오존홀인데요. 1995년 10월에 남극 상공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오존홀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존층 파괴가 나타나는 것은 우선 인체나 동식물 그리고 재물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외선은 태양광선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부분의 단파장층에 있는 복사선입니다. 자외선은 파장이 10에서 39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데요. 짧은 파장의 자외선은 살균력이 강하고 동물과 식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오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자외선의 파장 범위는 289에서 320 나노미터 정도인데요. 이 범위의 자외선은 UV 베타로 피부 그을림, 시력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부암이나 피부주름과 노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기 중의 오존은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적도 지방에서 맑은 날씨의 경우 UV 베타의 70%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다 생태계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먹이 연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인체에서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헤르페스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늘어납니다. 피부에는 오존량이 10% 정도 감소하면 백인의 경우 특히 피부암이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나 건축재료의 부식, 노화가 촉진되고요. 식물의 경우는 식물 성장이 저해되면서 콩과 같은 곡물류의 경우는 수확량이 줄어들고 품질도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의 경우도 지상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물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목화나 완두콩, 강낭콩, 그리고 메론과 양배추와 같은 것들이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과일의 소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V 베타는 물속으로 상당히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단세포 조류에 피해가 나타나고요. 단세포 조류는 먹이 사슬의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어류와 같은 다른 생물에 연속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외선 침투가 증가하게 되면 인체나 동식물 피해 외에도 재산상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건축물이나 차량의 색상 변화, 이런 피해도 나타나고 있죠. 또 PVC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도 직접적인 손상이 나타나고요. 광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이 증가되면서 지구기온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대기 오염물질 간의 반응을 촉진해서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 현상을 대기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태양광선의
침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오존층에서 오존이 파괴되고 대륙권에서는 온실기세 방출이 계속되면서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평균 3도씨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습도와 증발량 증가에 의해서 강우량이 변화하게 되고요. 강우량 증가에 따라서 기후 변화는 폭우 폭설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폭우 폭설, 홍수 피해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 피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자원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와 눈이 내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선 당연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극 지방의 평균 온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요. 눈과 얼음이 녹는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같은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오존은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태양광선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2차 광화학 반응입니다. 주로 자동차나 공장, 빌딩 난방할 때, 가정용 난방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가 주요 원인이고요. 오존 오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사량이 많고 고온인 여름철에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지표면과 가까운 대륙권의 오존입니다. 지상의 오존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농도가 0.1ppm을 넘어섰을 때 호흡기에 자극을 주게 되고 기침, 두통, 폐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국도 1995년부터 미국, 일본, 독일처럼 오존 오염 경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닷가나 숲속에서 나타나는 0.03에서 0.05ppm의 자연적 수준의 오존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쾌한 느낌을 주는 오존 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 20km 이상까지 올라가는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화학적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의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많은 자연계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상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선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진 제거 방법이고요. 이것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입시키면 유입구 날개에 의해서 회전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향으로 나사 운동을 하면서 입자는 바닥에 침전하게 됩니다. 정화된 가스는 하향의 나선 운동을 끝마치고 상향의 나사 운동을 하면서 중앙의 관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방법은 백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루 형태의 분진 제거 장치입니다. 분진이 방출되는 연기와 같은 것들을 섬유성 물질로 만든 자루 속에 넣습니다. 이것을 여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입자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입자들이 축적되면 더 작은 입자를 제거시켜서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정전기적 집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 집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1906년에 미국의 코트렐에 의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직류의 고전압을 집진극 플러스판과 방전극 마이너스점에 접속시키는 것이죠. 이 양극 사이에 미세한 먼지가 포함된 배기가스를 통과시키면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력 때문에 먼지 입자를 마이너스로 하전시켜서 플러스극인 집진극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부착된 먼지 입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잃고 자연적으로 낙하하거나 트래핑 장치에 의해서 호포로 떨어져서 포집이 되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의 제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하나가 습식 분진 제거 장치입니다. 이것은 충전식과 와류식, 벤츄리 세정 장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충전식 세정 장치는 여러 형태의 작은 충전 물질의 표면 위로 물이 가해지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배기가스는 충전 물질의 배열에 따라서 흐름의 방향을 바꾸면서 물의 흐름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위쪽으로 움직여서 입자는 액체 표면과 충돌하게 되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와류식 세정 장치는 배기가스의 와류식 소용돌이 모양의 흐름에 의해서 물방울이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물방울은 와류 통로로 유입됩니다. 분진 입자들은 물방울이 와류 통로 내부로 이동하는 기간 중에 포획하는 방법이죠. 벤츄리 세정 장치는 벤츄리관을 통과하는 함진가스 중에 세정액을 가분사시켜서 형성되는 환성력, 확산력, 부착력, 중력에 의해서 먼지를 세정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의 제거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흡수 방식입니다. 이것의 원리는 오염된 기체를 액체인 흡수제와 접촉시켜서 오염가스가 액상에 잘 용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해가스를 포함한 기체를 액체 흡수제가 들어있는 흡스탑에 통과시키면 기체 중에 들어있던 유해가스 성분이 제거되거나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때 효율은 기체와 액체 접촉 면적과 접촉 시간에 관계가 있고요. 흡수제의 농도나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 원리는 습식 분진 제거 장치와 유사합니다. 충전탑은 적당한 충전물이 들어있는 수직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충전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식성 기체를 흡수하는 경우에 충전탑과 충전물은 침식에 견디는 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요. 플라스틱 충전물은 부서지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작은 흡수탑에 좋습니다. 충전탑에서 흡수제는 충전물이 표면에 얇은 막으로 흐를 때 기체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고요. 보통 충전탑에서는 대항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흡수제는 탑의 상부에서 공급되고 오염된 기체는 하부에서 공급됩니다. 충전탑은 액적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공판 탑을 사용할 때는 수평에 다공판이 같은 간격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수직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스나 증기는 다공판 위에 기포를 형성하면서 상승하게 되고요.
액체 흡수제는 구멍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공판의 가장자리에는 액체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다공판 탑은 청소가 용이하지만 많은 양의 액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고체 부유물질이 있거나 비교적 잘 흡수되지 않는 오염가스가 있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다공판 탑은 초기 투자비가 충전탑보다는 많이 든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흡착 방식입니다. 흡착의 원리는 기체의 분자나 원자가 고체의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염된 기체를 고체에 흡착제가 들어있는 흡착탑을 통과시키면 특정한 유해가스뿐만이 아니라 악취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흡착은 오염가스를 회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오염가스가 타지 않을 경우에, 또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희박할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흡착 방식으로는 흡착탑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흡착탑은 탑 안에 활성탄과 같은 고체 흡착제를 넣고 오염된 가스를 통과시키는 장치로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흡착층의 두께에 따라서 두꺼운 층과 얇은 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위치 변화에 따라서 고정층, 이동층, 유동층으로 분류합니다. 수직 수평의 흡착탑, 직렬로 연결된 흡착탑, 이렇게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오염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연소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소나 재연소의 방법은 오염된 기체로부터 가연성의 가스, 증기 또는 악취를 태워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배기의 양이 많고 오염가스가 비교적 적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직접 연소, 가열 연소, 촉매 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소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오염물질의 화학적 두성이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배기가스의 유량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배기가스의 유입 온도와 오염물의 법적 허용치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조인데요. 직접 연소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불꽃 연소하거나 대기 중에서 연소하는 방법을 직접 연소법이라고 하고요. 오염 기체를 연소장치에서 직접 태우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조 연료나 보조 공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오염물질의 발열량이 전체 열량의 50% 이상이 될 때 경제적입니다. 문제점은 불꽃의 온도가 1400도씨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잉의 공기가 존재하면 질소산화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이나 정유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화염, 이런 것들은 직접 불꽃 연소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의 유량, 연료의 조성, 풍속, 이런 것들이 변하더라도 연소가 계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점화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열 연소법입니다. 배기가스 중에 가연성 오염물의 농도가 너무 낮아서 직접 연소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가열 연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기가스를 예열하고 보조 연료를 가해서 자기 점화 온도 이상으로 올려놓아서 배기가스 중에 존재하는 산소를 태웁니다.
배기가스 중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송풍기로 산소를 주입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의 장점은 500도에서 800도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소 산화물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촉매 연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가스 중에 가연성 오염물을 연소로 내에서 촉매를 사용해서 불꽃 없이 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배기가스 중에 가연성 물질 농도가 낮을 때는 직접 연소보다 가열 연소가 효과적인데요.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연소로 내에서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촉매 연소에서는 체류 시간을 수백 분의 1초로 해도 가열 연소와 같은 연소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촉매 연소에서는 연소 온도를 가열 연소보다 250도씨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열할 필요가 없고 질소 산화물의 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촉매 연소의 효율은 95%에서 98% 정도로 보고 있고요. 주 생성물은 무해한 물질입니다. 촉매 산화에 사용되는 촉매제는 백금이나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물질에 분사시켜서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